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한겨울 외투가 부담스러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침과 저녁은요, 기온 차이가 꽤 큽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출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러시아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더 센 제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 가운데요. 러시아 국채 가격이요 50%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이 가운데 있거든요. 달러 표시된 러시아 국채 가격, 그러니까 달러로 값을 따져보는데 그냥 그래프만 쭉 보시죠. 2월 초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더 났네요. 2월 초부터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기사 내용 좀 더 보죠. 러시아 디폴트 우려에, 디폴트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 우려에 세계 금융이 경색됐다. 그리고 MSCI 지수, 전 세계 펀드들이요. 이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나라 주식시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퇴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무기까지 꺼낸 러시아군, 아파트 그리고 학교도 폭격했다. 아파트 학교는 민간 시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아무리 전쟁하지만 민간 시설, 민간인 공격하면 전쟁 범죄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다급해진 러시아군 전술을 바꾼 것 같은데 민간인 주거 지역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살상력이 지나쳐서 이거 금지된 무기 쓰지 않기로 된 거거든요. 진공폭탄입니다. 한번 터지면요, 모든 걸 다 증발시키는 폭탄이거든요. 그리고 인권단체는요, 집속탄도 사용했다. 집속탄은 폭탄 속에 폭탄이 들어있어요. 살상력이 엄청나게 큰 폭탄을 말합니다. 자, 미국 백악관,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쟁 범죄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PCR 검사 영역 한계를 만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검사할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어제 밤까지 집계를 한 상황으로도 20만 명을 이미 넘은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될 텐데요. 20만 명 훌쩍 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이쪽 1단 기사입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들려왔죠. 김정주 넥슨 창업자. 넥슨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유명한 게임 업체입니다. 인터넷 게임 업체. 하와이 체류 중 별세했다. 향년 54. 우리나라 게임의 신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자, 뭔가 문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최진영 국민의힘 선대본 법률 고문단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예정돼 있죠. 근데 각 정당에서요, 사전투표 많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뭐랄까요, 판단, 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계산 속셈 뭐 이런 게 있겠죠. 준비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민주정부. 우리나라의 첫 민주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하면서 첫 민주정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화난 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귤이 화가 났다고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가적인 어떤 집회, 시위가 열렸거든요. 그걸 오렌지 혁명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일까요?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는 의미로 뭔가 귤을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탈이 났습니다. 과연 이게 적합한 거냐? 뭐 이런 비판을 좀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러시아 축구 퇴장.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들어가는데요. 러시아 월드컵팀, 축구 대표팀이요. 월드컵에 출전 못하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요. 그냥 퇴장입니다. 러시아는. 나오지 마세요. 뭐 지금 예선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대선과 관련된 사항을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볼 텐데요. 사전투표 얘기입니다. 각 당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사전투표를 호소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당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일 당일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4일과 5일에 걸쳐 잡혀있는 사전투표. 이거 좀 해달라고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호소전을 벌이고 있어요. 많이 좀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각자 사전투표에 투표율이 높다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 후보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저희는 이기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막 소리, 뭔가 몫을 높여가면서 사전투표 꼭 해주세요. 그리고 후보 본인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조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어제 국민의힘이 이 선대본부 회의를 가졌거든요. 근데 뒤에 이른바 이제 백드롭이죠. 백드롭을 이렇게 바꿨어요.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대본부 관계자 쭉 앉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회의해요. 사전투표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우는요, 과거 사전투표에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통상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거를 제기했던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마지막 남은 변수는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른 국민의 참정권 제약입니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을 바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의 미래를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3월 4일 광주에서 광주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과 지금까지 특별 임무를 맡아 광주에 대해서 몇 달간 연구해온 우리 청년 보좌역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사실 뭐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특히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좀 주목을 끌고 이렇게 뭐 기사로도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네네. 국민의힘은 과거에 사전투표 부정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던 정당이에요.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2030 때문이죠. 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지금
투표율을 제고하자, 투표율을 높이자. 이건 사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캠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을 높이자고 하는 건 사실상 2030, 즉 젊은 세대들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젊은 세대들은 지지는 하면서도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가는 것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2030 투표율이 4050이나 5060보다 낮았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민주당은 투표율을 제고하자, 그리고 2030의 그런 투표장애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사실 2030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지금 많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건 즉 2030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그대로 득표에 반영하자. 이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4.15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당시에 본투표를 먼저 개봉을 하고 후에 사전투표를 개봉을 하는데 본투표에선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한 10시, 11시부터 사전투표를 개봉하자마자 역전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부정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또 뭐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을 어쨌든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2030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지금 결론을 맺고 사전투표를 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사실 전통적으로 여전히 그 고령층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층 같은 건 특히나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전투표를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본투표를 많이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60 세대는 본투표에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전투표 정통적으로 보시면 사실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직장인들이나 혹은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5060은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옛날부터 별로 없으셨고 또 그분들 중에는 내가 저 4월 15일 날 봤더니 그 본투표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건 역시 20에서 40까지의 세대를 지금 겨냥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직장인들 많이 나와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군요. 자, 조대니 변호사.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과연 얼마 될 거? 이것도 관심사인데 과연 높을까? 굉장히 높을 것인가? 아닌가? 변수는 일단 뭐 투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투표율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투표율이 높다면 과연 여야 중 어디에게 유리한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한 질문이 많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2016년에도 12%, 2020년에는 이제 28% 정도에 이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표에 대한 관심을 또 반영을 하면 또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은 되게 높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박빙의 지금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도에 따라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변수는 코로나 때문인데요. 그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주 중반에는 그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뭐 25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투표에 원래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그 적극적이었던 5060 세대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또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폭증되는 거를 뚫고라도 이렇게 가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원래 본투표장은 더 붐비기 때문에 또 붐비는 본투표장보다는 사전투표를 더 이용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항상 사전투표장은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양쪽에서는 전부 다 당사자들이 더 여야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각각의 셈법은 있겠지만 정작 실제적인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가 높으면 유리하다. 이게 요새는 잘 안 맞아요. 무슨 현상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게 꼭 그런가? 따지고 보면은요.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충돌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사전투표. 아무튼 이번에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역대급 가장 높은 투표에 나올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관심사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아까 영상도 봤고 기사도 봤는데 본인들은 사전투표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하겠다고요. 그런데요. 통상 대선 후보가 투표를 할 때는요. 통상 부부 동반입니다. 과거에 되게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마다 배우자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사 보시죠. 동반 투표일까 아니면 후보 홀로 투표일까? 김혜경, 김건희에 쏠린 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같이 나올 것이냐 이거죠, 지금. 이런 기사가 대선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요? 지금까지는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선 뭐 일주일 남았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배우자들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입니다. 배우자 리스크 속에 공개 투표할지 주목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각 당 선거 조직에서 나오셨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욱 투표볼게요. 이재명 후보 부인과 동반 투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좀 정해졌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아직 이틀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양 후보 부인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공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 활동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를 역행하면서까지 동반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히 우려는 있을 거라 생각이 그러면은 그 드는 거고요. 국민 정서를 역행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나와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중요한 구도는 인물 대결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능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 대 저희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두 인물 대결들을 놓고 마지막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예.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예. 선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구도 플러스 인물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박빙의 구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느 때보다도 후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자체들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떤 판단을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위 동반 투표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적어도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맞게 예. 거기에 따른 뭐 동반 투표를 하던 아니면 홀로 투표를 하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홀로 투표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후보가 전체적으로 일단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쉽지 않다 뭐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최진영 단장께서요 윤석열 후보 동반입니까 홀로입니까? 지금 어떻게 뭐 논의되고 있습니까? 애처가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동반 투표, 이른바 커플 투표할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사실 최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 MBC에서 했던 그런 그 녹취록 보도 아, 이런 보도가 처음에 보도가 이제 있으면서 시작이 됐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바뀌면서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정중동 행보로 해서 교회의 리더와 또 불교계의 리더들 비롯해서 이제 그 종교계 리더들을 계속 만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선거 캠페인 자체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예. 선거하는 날 부부가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특히 기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 같이 선거로 나온 것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플 투표냐 나홀로 투표냐 이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투표를 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 지금 사전 투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이 분당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투표하는 장소는
서울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서울 민심을 지금 잡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관심사라고 이른바 하는데 정치권에서 말하는 전략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열세다라고 한 것을 자인하면서 예. 서울에 어떻게든 한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김혜경 여사가 같이 올 경우에 오히려 소탐 대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예. 부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일찍 부부와 같이 나오는 그 방법도 한 가지 나름대로 될 건데 다만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한 예. 며칠 남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붙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원칙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호남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장소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최인정 변호사께 지금 그러니까 최인정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나홀로 투표를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부부 동반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럼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동반 투표를 한다는 거는 언론에 노출하겠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봐서 취재하고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하겠다는 건데 언론에 노출될 때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부 동반 나오면은요 찍고 투표하러 가는 거는 그렇지만 나올 때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거의 처음 외부에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과거에 기자회견 있었지만 그러면 당연히요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 등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답변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이 있겠죠. 그래서 예. 득실을 나름대로 선택한 다음에 할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투표를 하는데 그걸 질문한다고 해서 답변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투표를 했다고 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의미 정도를 담는다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동반인지 홀로인지 어떤 모습인지. 일단 사전 투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후보들이요. 그러면 뭐 주말입니다. 금토 중에 하루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뒷말을 나고 있죠. 먼저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문화가 문화 강국이 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야당이 그러면은 DJ 정부 앞에 있었던 YS 정부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민주정부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이제 정부를 가지고 편을 가릅니까?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입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 뭐 이게 이제 일본 압도한다, 경쟁력이 좋다. 그 얘기하면서 민주정부, 민주주의 얘기했는데 첫 민주정부는 DJ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인정 변호사, 네.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는 이렇게 읽히는 것 그 표는 같은데요. 누구를 위한 표를 떨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DJ 정부,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첫 민주정부다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체제를 뭐라고 하죠?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1987년 헌법이고 예. 그 헌법에 기해서 최초로 뽑은 그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분이 얼마 전에 서거하신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하는 예. YS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었는데 그때에 87년 헌법 체제에 의해서 뽑힌 두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정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국민을 크게 통합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역사적으로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정부에 대한 얘기와 함께 예. 아울러서 다른 내용도 보면은 이제 이게 3.1 운동과 함께 임시정부 그 103주년 기념인가 그러다 보니까 예. 임정이 좌우 통합정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통합정부론, 정치개혁론 이 부분에 그 어떤 방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논란까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어제 3.1절 운동 그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지금 어떤 그 연설이었는데 예. 거기에서 대선 개입 논란 그리고 또 국민을 호남과 그 부울경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특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좀 굉장히 지적을 하는 논평을 좀 냈죠. 자,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특보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지나치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견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지요. 저희가 다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문민정부라고 설명을 했었죠. 최초의 문민정부. 왜냐하면 예.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예. 군인 출신이 그 당시 군복을 벗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랬었고 문민 출신 중에서는 최초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당시에 1990년도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시위를 한참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 3당 합당은 야합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정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JP 정당 이 세 정당이 모여서 3당 합당을 하게 되면서 예. 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는 거냐. 소위 군사 독재의 전신인 정당, 예. 또 그다음에 유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당,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YS 정당, 이 세 개 정당이 모여서 만들어낸 정당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적 정통성이 상당히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그 이후에 YS 정부 치하에서 뭐 금융실명제 예. 또는 하나회를 척결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중대한 성과입니다만 어련히 민주정부로서의 성격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DJ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했다라거나 예. 예를 들면 PK 지역에 대해서 폄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문제가 예. 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가 PK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3.1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3.1 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이 통합의 운동이었고 모든 예. 전 민족적 항쟁이었다라고 한 얘기 이것이 역사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고요. 예. 그걸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통합의 정부 위기 국면에서 만들겠다고 얘기한 측면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볼 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한 것이 역사적으로 앞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 예. 그게 아닌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3.1 운동의 성격들을 가지고 와서 소위 지금의 이재명 후보까지도 비판하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소위 비판적인 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욱 특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반응한다. 과거에 3당 합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지적과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굳이 못할 말도 아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시 3당 합당의 한 축이었던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 축이 DJ 정부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DJ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그때 했던 방식들은 뭐냐면 예. 소위 지역 연합이라고 하는 방식들로 결합을 시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 대 인물의 개념이 아닌 거고요. 소위 기존의 과거 같은 경우 소위 그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돼 있는 소위 패권적 지역주의에 맞서서 그 지역주의로 인해서 소위 많은 피해를 봤던 예. 지역의 저항적 지역주의 이 두 가지를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예를 들면 지역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예.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자는 방식의 새로운 선거 전략의 차원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지금 DJP 연합 설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좀 지적이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소위 지역에서
억압받았던 아니면 예를 들면 지역 갈등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분들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자라는 의미로 제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용 단장께서 좀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 다른 두 분도 발언기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짧게 최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YS의 문민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의 숙청을 통한 우리 군부 정권을 어떻게 보면은 일수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건 뭐죠? 결국 지금 이번 정부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거 10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와서 공동정부 만든다 하는데 그 공동정부가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3당 합당과 도대체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난 그 문재인 정부도 있는 동안 어떤 그 정부 개혁, 정치 개혁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열세가 되니까 그것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놓고 지금 3당 합당과 YS를 폄하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역시 DJ 정부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명동에 뜬 이재명, DJ 노무현처럼 승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대목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 명동은 우리 민주당에게 우리 진보 개혁 세력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이곳 명동에서 한판승 세기를 박는 승리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종구 평론가. 네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정치학으로 정치학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복수의 정당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첫 민주정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라는 이름이 어떤 별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한 정부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실천한 정부다 해서 뭐 이렇게 된 첫 거죠. 민주정부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공화국입니다.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이 바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공화국이고 그렇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2, 박정희 3, 그다음에 유신 때 4까지 박정희고 4공화국이 최규화. 그다음에 전두환이 5공화국, 노태우가 6공화국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 헌법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YS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하나의 공화국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공화국이라는 표현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네요. 안 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학으로 볼 때 김영삼 정부가 사실은 첫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정부라고 정치학에서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에서 뭐 문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공화국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 이게 민주화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예 그냥 우리 당, 우리 어떤 정당, 이 정치사에서 우리 정당만 지금 민주정부야 라고 고집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합당을 하면 이게 지역적인 갈등이고 연합을 하면 지역적인 갈등이 아니다.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저렇게 발언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게 갈라치기 한다거나 정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첫 민주정부라고 얘기를 한 게 형식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정부로 나아갔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부분이지
뭐 YS랑 YS 정부를 뭐 폄하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욱 특보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뭐 그 3당 합당의 그 정치적 야합 이런 부분과는 또 다르게 예. 뭐 새롭게 뭐 DJP 연합이랑 또 뭐 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이게 새로운 논쟁거리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예, 김종욱 특보. 예. 그러니까 지금 정착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착 박사가 있는 사람인데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형식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예. 정당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논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예. 됐죠. 1980년도 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예. 제도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정당의 성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많은 논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좌우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당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논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군사 독재의 후예인 정당과 예. 저희 어떤 형태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3당이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정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공화국 체제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말씀하실 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민족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좀 예상은 많은 정치권에서 못했죠. 뭐 기념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건데 그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이렇게 기사를 좀 다뤄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선 후보들 간의 움직임을 다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단일화 또는 뭐 연대 뭐 이런 얘기죠. 어제도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 두 장이 있죠. 여기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일단 사진만 봐서는 분위기가 좋죠. 화기애애합니다. 눈을 보면 다 웃음을 미소를 짓고 있는 눈들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철수, 송영길엔 미소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여기가? 안철수 후보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안 좋죠, 원래 사이? 근데 어제 딱 내밀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눈이요. 아, 이거는 반갑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자, 여기 제목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준석엔 레이저라고 돼 있군요. 레이저. 미소와 레이저의 차이다. 어제 이 3.1절 기념식에서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도 참석하고 당 대표도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사진의 의미 좀 해석해 주세요. 사진 보고 저도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아. 네. 일단 이게 안철수 후보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단점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단 아군 적군이 뭐 피하 구분이 확실하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개혁안에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부분을 뭐 신속히 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총에서. 그래서 예. 회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껄끄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판단에서인지 뭐 화답을 한 것 같고요. 요즘에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죠. 지금. 그렇죠. 뭐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사인으로 읽힐 만큼 뭐 되게 이제 구애 작전을 좀 뭐 펼치고 있다라고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화답을 보인 거고요.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손은 내밀었지만 손을 잘 보시면 오그리고 있어요. 저기 악수하려는 표시가 아니에요. 이게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요. 그러니까 뭐 악수를 하려는 표시는 하고는 있지만 굳이 악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거를 읽힌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장면은 악수를 했어요. 네, 하기는. 악수를 하기는 했지만 예. 저게 진짜로 악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안철수 대표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거죠. 이게 방해하는 사람이 방으로 당신이야? 뭐 이런 눈빛으로 바로 펼치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앙금이 상당히 남아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네. 이 사진 말고요. 추가된 설명이 좀 붙어있는 사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일어나서 웃으며 악수. 근데 여기 보세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앉아서 무표정 악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 표정을 좀 봐주세요. 이준석 대표는 약간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반응이 없습니다. 무표정 악수다. 뭐지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지금 얼굴에서. 아무튼
지금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제 모습이 이 3.7 기념식에서 있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가 아주 심오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요. 다음 기사 중 하나 보겠습니다. 여야, 이제 안철수 후보 등등등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거든요. 연대 단일화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사예요. 이재명, 김동연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통합정부 합의했다. 그래서 뭐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같이 나와 있군요. 먼저 이 앞부분 이재명, 김동연 통합정부 합의했다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후보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또 통합 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뭐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지율상으로는 뭐 비교할 바가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온 질문이 김동연 후보에게 완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퇴하시는 겁니까? 오늘 김동연 후보 기자회견이 잡혀 있거든요. 어제는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김종욱 특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단일화입니까? 사퇴를 통한 단일화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예. 그 정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 이외의 판단은 김동연 후보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김동연 후보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계속 완주를 하시던 예. 하시지 알아서 않던 판단하는 거다. 상관없이 왜냐하면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정치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어떤 새로운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김동연 후보와 이 예. 부분에 대한 대의를 동의한 거죠. 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완주의 문제와 무관하게 예. 소위 정치 교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 핵심적 내용은 그런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 임기 단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예.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2026년도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해서 소위 고질적인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잘못된 정치 형태를 허물어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분이 완주를 하시건 완주를 하지 않으시건 예. 저는 그 부분들은 그 다음에 문제인 거고 그 부분에서 전부터 김동연 후보께서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하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저희 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정당이 권력만을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예. 저희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들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김동연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것을 존중하겠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조대진 변호사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제 무슨 뭔가 합의했잖아요. 근데 그 합의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당선이 됐을 경우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인수위가 그러지만 거기서 뭔가를 한다. 그 공약 실천을 위한 뭔가 조직도 만들고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공동정부 구성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김동연 후보를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네. 이거는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냥 배려를 해줍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완주하세요? 사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 저는 뭐 사퇴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퇴 그리고 지지 선언. 네네네. 왜냐하면 일단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금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그 지지하는 그 정책적인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예.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확인시키는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그 의사를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퇴하게 되면 지금 투표용지 인쇄 한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이게 투표장에 무슨 또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 봤던 이 기사, 이 제목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안철수 지금 단일화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 나오고 좀 결렬되고 아까 봤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저런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뭐가 정리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이 얘기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셨던 분들이 어제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 두 가지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어떤 어젠다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 후보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고 계시는 게 맞으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결렬될 이상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합니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가 공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거 이게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안철수 후보 얘기가 좀 알쏭달쏭합니다. 네. 지금 뭐 정권 교체 얘기도 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는데 야권 후보도 아니라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요기베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간의 그런 어떤 협상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존재했다는 건 그만큼 무엇인가 이 국민의힘에 뭐 조건을 제시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들어줄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만날 때마다 2시간 정도 협상을 했다는 건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죠. 얘기를 들으러 갔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고 돌아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도 내고 그래서 한 2주간의 어떤 협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상 그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저께 상황이 사실 임명진 그 목사님의 그 이 철회가 뒷부분에 나왔지만 사실 앞부분이에요. 10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금 발언들은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그 이후에 계속 기자들 예.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측근이 없다. 떠나간다. 예.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비판한다. 이런 그 이미지에 굉장히 시달려 왔는데 이제 임명진 목사가 지금 가서 지지한 건 굉장히 이 원군이 됐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지지하는 원로도 없고 자문 교수단도 없고 이번엔 좀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 지지 철회가 단일화 때문이다 하는 것이 좀 안철수 후보로서는 원론적으로라도 내가 아직 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물론 저도 사실상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지지율이에요. 정말로 지지율이 10% 안 나오고 단단히가 계속 유지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마지막 패를 꺼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뭐가 안 끝났다 그러니까 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 어제요. 윤석열 후보도 뭐 유세를 서울에서 많이 했는데 어제 신촌에 유세가 있었는데 서울 신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을 또 지적을 좀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원 유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 초보라서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나토에 개입하려고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 뽑으면 대한민국 망신 아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지원 유세가 있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 이번엔 환한 귤로 우크라이나 지지? 물음표가 찍혀있죠.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 뭔가 글, 짧은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과일이 등장을 해요. 귤이죠. 여기 보면 사진이 있긴 한데 이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이요.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을 딱 보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영어도 썼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고 썼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사진이 같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귤을 옆에 까서 무슨 기 모양을 만들고 앞에다 눈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른바 환한 귤 사진이에요. 이게 환한 귤 사진. 근데 올린 뒤에 좀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몇 시간 뒤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미 다 캡처가 됐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SNS의 사진과 관련해서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렌지 혁명을 떠올린 거다. 오렌지 혁명이 2004년에 우크라이나 당시에 부정선거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국민들이 이제 시위를 벌인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렌지 색깔이 상징이다 해서 오렌지 혁명이라 부르는데 그거를 뭐 상징한 거다.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린 것, 국내 정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실무자가 올린 거다. 그러니까 실무자 다시 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반응도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 세계 관심사니까요. 우리나라를 취재하는 외국 언론들, 특파원들도 우리나라 상황에 관심 보면서 이걸 같이 좀 보고 있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호주 기자인데요. 눈치 없는 SNS 게시물을 꽤 봤지만 이거는 당혹스럽다. 정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최진영 단장님. 이게 실무자가 뭐 올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약간 실수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근데 앞서서 또 이게 또 오잖아요. 이른바 개사과 논란입니다. 그 사진 논란이요. 왜 자꾸 실무자의 실수 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난번 그와 같은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팀이 굉장히 젊은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른바 쇼츠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팀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력을 위트 있게 표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정치적 메시지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시지 자체의 문제, 또 하나는 표현의 문제, 나아가 표현이 잘못됐을 때의 그것에 대한 대응의 문제인 것 같은데 명확한 그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지지한다는 그런 메시지 자체에서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가지고 밑에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저렇게 해서 사실 젊은 친구들의 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시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그런 환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아까 외신 기자처럼 그 귀여운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저런 식으로 해서 희화화한다는 것은 표현 자체가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어땠죠? 초보 6개월 된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정치가 벌어졌다고 하면서 지적을 참 많이 받았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죠?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 경쟁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갑자기 들어왔죠. 지금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메시지를 내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이미 뭐 메시지 자체가 쉽고 간단하고 위트 있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중요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본질이 이게 너무 가볍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예. 지금 뭐 그 내용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저 귤 사진을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런 상황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만약에 이 SNS를 봤을 때 힘을 얻을 것인가? 뭐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나서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데 당신들은 귤 가지고 장난치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실무자의 뭐 착오다,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얘기는 실무자가 이제 하지만 올린 건데 좀 논란이 된 거다. 뭐 미처 그렇죠. 못 챙겼다는 뜻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도 뭐 개 사과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실무자가 과연 누군지 뭐 이게 진짜 실무단에서 누가 올렸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의혹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너무 가볍게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 이른바 이제 개사과 논란이 되면서 뭔가 좀 바꿨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논란이 됐어요. 이게 뭐 실수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 대선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선의 어떤 성격이냐면 IBM 선거라고 해요. 아이디어와 브랜드와 밈의 경쟁이다. 그래서 IBM인데 예. 지금 밈의 경쟁은 아주 치열해요. 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사 가능한 그런 이 시대에서 예. 가장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동영상이나 예. 또는 사진을 갖고 짧은 계속 영상 사진인데 그게 뭔가를 의미하고 또 패러디도 하고 이런 거죠. 예, 지금. 패러디도 하고 그러면서 확산 속도, 전파 속도가 예.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상적인 사진 한 장에 그런 진짜 목을 매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그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요. 공감을 과연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여기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분들이 과연 공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뭐가 오버랩됐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저께 가장 큰 세계적인 파장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6세 소녀. 핑크색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그렇습니다. 핑크색 파자마를 입은 소녀가 죽어가는. 결국은 숨졌어요. 예, 의사들이 살리려고 그랬는데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소녀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사진이 지금 퍼지면서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예. 만약에 그 사진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그랬다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차라리 그런 사진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기를 뭐 올리든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사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사가 우크라이나 색깔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공감, 좋아요를 눌렀어요. 고맙다고 표시한 거네요. 고맙다 표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반응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당인데 왜 이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밈의 경쟁이 낳은 실수였다. 그러니까 서로 밈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40, 50대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20, 30대가 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이.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판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밈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경쟁이 사실은 이런 실수를 낳게 된 거죠. 지금 뭐 아까 최인정 변호사도 그렇고 이종근 평론가도 그렇고 약간 좀 젊은 분들 20, 30대가 좀 담당하니까 그렇다는데 이게 또 꼭 20, 30대라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하지만 이번엔 아무튼 실무자가 올렸는데 뭐 미처 챙기지 못했다. 약간 이런 해명이 나왔거든요. 뒷말을 좀 짙게 남겼습니다. 이 모습. 뭐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우크라이나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좀 전쟁이 너무 이게 잔혹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죠.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악마의 무기 진공폭탄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제2도시 민간인 맹폭. 제2도시가 이제 하리코프 뭐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시 청사도 폭파가 됐어요.
시청사는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 군사 시설이 마땅한 게 없다 그럽니다. 근데 폭격을 한 거죠. 여기 보세요. 10만 명 병력 동원하고도 전황이 러시아가 지금 고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지된 집속탄 그리고 진공폭탄 이런 걸 좀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러시아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잡아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 제2도시 뭐 이 청사 폭격하고 이런 건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겁니다. 저 모습 보세요. 폭탄이 지금 떨어졌어요. 건물이. 저게 하리코프시 청사입니다. 비구왕. 저게 찍힌 거. 그리고 나선 저렇게 됐죠. 그리고요. 지금 화면엔 나오진 않지만요. 그 청사 앞에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하고 차가 이동하고 있었죠. 그럼 차에 타신 분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굉장히 러시아군 얘기를 좀 전했거든요. 러시아군들도 모르고 상황이 뭔지 모르고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다. 알고 보니까 훈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자꾸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이 월드컵과 관련돼 있는데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세계 축구 러시아 퇴장입니다. 국제대회 발 못 내민다. 자, 여기 보면요. 피파 축구연맹이죠. 세계. 이 지금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겨울에 카타르 월드컵 열리니까 예선전 한참 진행 중인데 러시아 됐다. 못 나온다고 결정했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월드컵 출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에파 이거 유럽 축구연맹이죠. 대표팀, 클럽팀 대상으로 월드컵과 유로파 대회 몰수패 선언. 이런 예상입니다, 지금.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김종국 특보. 네. 이거 러시아 좀 만만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거의 고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시민들은 대부분 전쟁을 반대하고 저는 희생들에 공감하고 저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저런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는 건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과거 전쟁 때는 볼 수 없던 양상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그 유엔에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침략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유엔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집단 살해죄를 범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번에 러시아가 벌인 행동을 보게 되면 침략 전쟁 플러스 지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민간인을 학살하는 형태까지 대량 학살 무기를 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20세기에 만들어낸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범죄 행위에 입각해서 위법을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모여서 저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인 21세기의 중대한 사안이고 경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제재. 근데 우리 기업이 또 이게 파장을 좀 입고 있어요. 수출 대금 못 받고 지금 돈줄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못 내리고 유탄 맞은 한국 기업들. 이게 운수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제재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발등에 물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수출 통제 면제국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설득 나선 정부다. 지금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최진년 단장 변호사로서 이게 지금 우리 좀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참 정부를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발 더 빨리 그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우리가 그 러시아 제재에 있어가지고 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방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우방국 32개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규제에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그 피해 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데가 되지 않습니까?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하려고 하면 미국 정부의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미국 거죠.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 지금 금융제재도 돼 있습니다. 송금이 안 되니까 지금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잠정 추정치 4천억 원 이상 지금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서 빨리 이 32개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재는 지내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한에 하려는 노력, 이것도 좀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